않을 거예요. 썰도 많고, 너무 지루하면 썰 한번 해주고, 뭐, 그거 해줘요? 대한항공 후속설? 헤어지고 후속설, 정정 뉴욕에 가다. 했어요? 그러면 군대에서 똥 싼 썰? 뭐 이런 거 해줘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시험이 어려워져요. 이제 적응 기간은 끝났죠? 예, 5주차까지 적응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 같은 것들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이런 것들,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까치까치 설날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뭐 못 오시는 분이야 뭐 보강을 해야 되겠죠.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너무 그러하네요. 저도 까치까치 설날에는 쉬고 싶은데 나와야 한대요. 그래서 나와서 할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88쪽의 문화의 이해와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건 문화의 의미, 그 다음 문화 요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내신이나 수능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문화의 속성. 네 번째로 문화 이해의 관점. 다섯 번째로 문화 이해의 태도. 자, 여기서는요, 요즘 단독 문제는 속성 문제만 나오고요. 다른 것들은 문화 전체를 연결시켜서 나오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문화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화의 의미. 자, 문화라는 거는요, 문화라는 것은, 영어로 뭐죠?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컬처라는 말은 고대어 경작하다, 그리고 훈련하다, 이런 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작하다, 훈련하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농업혁명이 있었어요. 그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옷을 지어 입게 되고, 그리고 먹는 음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문화라는 것은 생활 양식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훈련하다라는 것은요, 훈련이라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 훈련할 수 있어요? 아니죠. 태어난 후부터 훈련이 가능하다. 자,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훈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뭐냐면, 미자가 왜 미치게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첫 번째 만나는 문제면 뭐냐? 문화와 비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가? 밥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배부르겠다. 배불러요. 저도 먹었어요. 문화예요? 이런 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은 비문화라고 해서 문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좁은 의미의 문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문화생활 어떤 거 하세요? 대부분이 문화생활을 한다 그러면 영화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라는 게 문화생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발전적인 것들. 과연 영화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행위일까요? 과거에는요, 영화를 보거나 공연,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했고 귀족들만 누리던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급스러운 행위, 문화,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문화는요, 같은 말로 문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문명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된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개하다 이것들이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면 얘네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음악은 모르겠는데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미술관 가자고 해갖고 결혼을 하고 신혼 때 미술관을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거길 왜 가야 하나? 나는 책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술관 책만 보면 이게 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역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런 예술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술관 가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예, 김치찌개에 소주 먹게 생겼죠. 이제 소주도 못 먹어, 아파갖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미술관에, 그래서 아내가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그림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화생활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얘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생활. 그리고 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쿠폰, 문화상품권.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문화는 뭘까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래요. 인간의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얘기를 한대요. 인간의 생활 양식,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문화는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들이 문화라고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넓은 의미의 문화들의 예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청소년이죠? 그래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문화. 청소년 문화. 부모님들이 그러죠. 야, 핸드폰 좀 놔라. 핸드폰 좀 그만 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핸드폰 놓을 때 됐어. 이제 고등학생이고 수능을 보려고 그러면 핸드폰 놓고 이제 해야지. 꼰대라 그래. 니네 문화를 잘 모르니까. 니네 핸드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청소년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중문화가 있어요. 자, 대중문화. 대중이 뭐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인상 쓰지 말아요.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살이 아닌 사람. 5글자로 뭘까요? 5세 아니야. 와우, 이렇게 째려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즐겁게 가자는 건데. 자, 제가 좁은 의미의 예시와 넓은 의미의 예시를 넣어놨더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문화 땡땡은 좁. 그 다음에 땡땡 문화는 넓. 이렇게 공부를 해요. 예. 웬만하면 맞아요.
웬만하면 맞는데 니네 수능보다 내신에서 이런 거 더 내. 문화권,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디에 해당되지? 얘는 뭐야? 좁이야 넓이야? 얘가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발전적인 거야? 아니지. 생활 양식이 같은 지역을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의 사회 속에 생활 양식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은 넓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청소년 문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일 따름이지 그거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문화도 문화 땡땡이 있으니까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화 요소에 대해서 배울게요. 문화 요소의 의미를 보시면 얘네는요, 문화를 구성하는 대상이나 영역을 우리는 문화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 문화 요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물질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물질 문화가 있어요. 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유형의 것들, 무형의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문화를 배울 때는 사회학적 용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질문화 대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과 그 결과물이 물질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은 지금 보이나요? 기술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기술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인 의식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기술은 이런 유형의 문화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보이지 않지만 물질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가 어떤 예로 나왔었냐면 편집기술, 요리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야. 사회문화 공부 안 하고 그냥 국어적으로 푸는 애들이 반드시 틀리는 부분들이 여기야.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기술은 물질문화. 나 10번 얘기했어. 10번 얘기했는데 기술을 또 비물질문화라고 쓰고 오면 나 속상할 거야. 에? 그래서 기술은 물질문화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유형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내는 거야. 기술은 물질문화다. 그 다음에 비물질 문화는요, 둘로 나눠져요. 규범 또는 제도 문화. 이 규범 또는 제도 문화는 쉬워. 법, 그 다음 교육, 그 다음에 경제제도, 그 다음에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규범 제도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념 문화가 있어요. 관념 문화가 있는데 이 관념 문화는 어떤 거냐면 종교와
철학과 뭐 신화 또 예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모의고사가 없다고. 그냥 이제 3학년들은 수능 준비하잖아. 근데 모의고사가 없다고 이 시대인재 모의고사 사갖고 풀고 친구한테 받아서 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대인재 모의고사는 평가원적 언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틀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의고사가 많단 말이야. 니네가 3월 달에도 이 수강을 하게 되면 저는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줄 거냐면 버릴 거예요. 저 뒤에다가 버릴 거예요. 복사가 잘못돼서. 분리수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쓰레기 줍기를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 줍깅, 뭐 플로깅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저기서 분리수거 된 곳에서 모의고사네? 그러고 갖고 가면 되죠. 왜 내가 이런 짓을 하냐면 모의고사를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내 후배 중에 그 한 편당 700만 원씩 물어줬어, 대성에. 근데 내가 출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성 모의고사가 강대 K도 아니야. 대성 모의고사 있지. 더 프리미엄이라는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게 제일 평가원과 가까워. 평가원과 가까운 문제를 풀어야 돼. EBS도 조금 별론데 나는 EBS까지는 허용. 근데 제발 시대인재, 강대 K 이런 것들 틀리게 하려고 하는 문제들 풀지 말라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풀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 시대인재 모의고사 풀다 보면 개념이 흔들려 버려. 오개념도 있고.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쓰레기 잘 주워다 버려야 돼요. 알겠죠? 박스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술이라는 거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술의 결과물 뭐예요? 예술 작품이 있겠죠.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이 있어요. 얘는 여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보이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비물질 문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이더라도 비물질 문화라고. 왜? 예술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셔야 돼요. 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우고 여기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갈게요. 쓰고 나서 지우고 갈게요. 지워도 돼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속성을 배울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문화 파트는 지금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 파트 자체가 어려우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화의 속성. 자, 문화의 속성 하면 5가지가 있어요. 학습성, 공유성, 변동성, 총체성, 그리고 축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성을 살펴보면 학습성의 의미, 학습성의 의미라고 하면 얘는요, 문화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학습성이에요. 얘네의 특징을 보시면 인간은 문화적 환경에 따라 생활 양식이 다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늑대 소녀예요. 선생님, 저는 늑대 소년으로 배웠는데요. 최초로 늑대 속을에서 발견된 인간들은 늑대 소녀예요. 인도에서 발견됐는데 1930년대 인도에서 발견됐는데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9살과 7살의 자매였습니다. 아말라는요, 인간에게 구조된 후에 6개월 있다 죽어요. 근데 왜 늑대 속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잘 자랄까요? 늑대는요, 암컷이 모성애가 너무 강해서 다른 동물의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키운대요. 근데 수컷한테 걸리면 물려 죽어요. 근데 아말라 카말라도 늑대가 물어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키웠을 거야. 처음 발견했을 때 직립보행을 못하고 네발보행을 했대요. 뛰는데 사람보다 빠르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예, 늑대보다 느리겠지만 뛰는데 빨랐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그거랑 이거밖에 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사회로 데리고 갔는데 말을 아말라는 일찍 죽었으니까 카말라가 7년을 더 사는데 말을 그냥 이런 거밖에 못한대. 싫어! 밥 줘! 이런 거밖에 못했대요. 그리고 잘 걸어 다니려고 하지 않고 기어 다니려고 했고, 또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먹이를 먹을 때.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까요? 카말라는 14살에 죽어요. 14살은요, 늑대의 수명이에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로 다른 나라로 입양 간 쌍둥이가 언어가 달라지는 거, 생활 양식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도 학습성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볼게 공유성. 공유성의 의미를 보시면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유하는 생활 양식들을 우리는 공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성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와줘요. 저도 여러분들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거 빼놓고요. 샤갈, 그 다음에 아자스, 그 다음에 스컬, 그 다음에 야르는 원래 우리말이야. 내 때의 말이야. 그걸 요즘에 다시 등장을 해서 그런 거지. 또 알려줘요. 빨리 알려줘요. 듣고 웃기만 하지 말고. 없어요? 빨리 알려줘요. 없어? 봐봐. 너희랑 나는 세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같이 공유하는 게 별로 없잖아. 나도 유튜브 열심히 볼까? 뭐 있더라? 누구야? 그 뭐지? 그것도 있고, 선생님 말씀, 그거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더라? 어떻게 주더라? 이상해? 그만할게. 원활한 사회생활이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행동의 예측 가능성이 나타나요. 그냥 꼰대 언어로 할게요. 아직도 예시가 이런 게 나오니까 함 사세요. 알아요? 함 사세요 알아요?
함이라는 거는요, 결혼할 신랑 신부 중에 신랑이 자신의 사주와 이 폐물을 여자 집에 보낼 때 상자를 의미해요. 그 상자를 메고 가는 친구를 함지나비, 그 다음에 앞에 청사초롱을 들고 불을 밝히는 함제비. 그렇게 셋이서 가게 돼요. 신랑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 듭니다, 보통. 그리고 신부 집 앞에 가서 함 사세요! 그래요. 그러면 함을 사야 돼요. 노잣돈으로 수고했어? 수고비를 이렇게 줘요. 근데 수고비를 딱 받아들고 들어가면 되는데 한 발만 가요. 수고비를 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럼 봉투를 놓으면 한 발씩만 가요. 근데 이 함지나비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를 버리고 신부 될 사람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술상 봐라 막 이렇게 진상을 피우면 장인 어른 될 사람이 나와서 야! 결혼 안 시켜. 가! 이렇게 해갖고 난리가 나거나 또는 신부의 오빠가 운동선수야. 막 유도선수, 씨름선수야. 그러면 신부 오빠 친구들이 와갖고 함지내비를 들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걔 자체를 들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함 사세요! 그러길래 너무 반가웠어. 나는 어렸을 때만 보던 풍경이니까. 발코니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를 하고 재밌게 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라. 경찰이 오더니 뭐 잘 들리진 않아. 들어가라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함진호 애비가 그리고 방송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아파트는 공동생활 구역입니다. 고성방가나 층간소음은 이웃과 분쟁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성방가로 신고한 거야. 봐봐. 니네 지금 고성방가로 신고한 사람은 함 사세요를 잘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니. 그 다음에 그 집 여자가 함을 받는 집의 여자나 또는 딸내미가 시집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잖아. 정랑. 알아? 정랑? 제주도 대문. 몰라? 이거?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한 개만 걸려 있으면. 나 가까운 데 있어. 2개 걸려 있으면 좀 멀리 갔으니까 들어오지 마. 3개 걸려 있으면 야 들어오지 마. 나 없어. 뭐 이런 거야. 다 열려 있으면 내가 집에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원하는 상호작용이 안 될 수가. 어떻게 하면 니네들은 나랑 같이 놀아줄 거야? 내가 맨날 뇌물도 주잖아. 먹을 거 주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혼자 떠들고 있잖아. 네. 그냥 갈게요. 3번째로 변동성. 자, 변동성이라는 거 의미를 보시면 얘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는 흐름에 따라 형태나 성질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의 특징은 인간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변동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훈민정음에 자음이 17자에서 14자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변동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째로 총체성.
또는 전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여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문화 요소 간 상호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총체성, 전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 요소 간 연쇄적 변동이 발생이 되는 것이 이 총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야. 세탁기의 발명. 세탁기의 발명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에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했어요. 그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다? 빨래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예전에 빨래를 빨래터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 방망이로 내려쳤죠. 남편 옷가지를 놓고 방망이로 내려치면서 남편 욕을 해요. 이 화상아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자, 빨래하고 짜고 말리고 그리고 다림질하고 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너무나 걸리는 행위들이에요. 하지만 세탁기가 만들어지니까 세탁기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로봇 청소기와 건조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밖에서 학원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집에서 가사노동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냉장고의 발명도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냉장고의 발명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수박 한 통 내 식구가 다 먹어요? 아니겠죠. 근데 왜 우리 집은 다 먹을까? 우리 아들 이렇게 손잡이 달려갖고 먹는 거는 안 먹어. 근데 안 먹어서 내가 이렇게 큐브로 잘라줘. 이렇게 큐브로 잘라주면 게임하면서도 먹고 만화책 보면서도 먹고 핸드폰 보면서 먹고 어떨 때 보면 얘가 먹고 있는 걸 아는가 모르는가 잘 모르겠어. 그냥 버릇처럼 이렇게 먹는 것 같아. 그럼 한 통을 다 먹어. 깜짝 놀라잖아. 하루 만에 수박 한 통을 다 먹어. 걔 귤도 한 파씩씩 먹더라. 요즘 보니까. 귤이 좀 질렸어요. 당연하지. 그 정도 먹으면 질려. 근데 귤이 좀 질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여름에 수박 같은 경우에 빨리 물러버려.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수박 반 통을 먹고 나서 반 통은 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이웃과 정을 쌓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어때? 요즘엔 수박 밀폐용기도 있더만. 수박 반쪽 넣어놓을 수 있는 밀폐용기. 그래서 그 밀폐용기에 넣어놓으면 그냥 무르지도 않고 잘 먹을 수가 있나 봐. 저도 이웃을 잘 몰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집 8층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 여성분이 탔다? 그래서 나는 8층은 누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성분이 안 누르는 것 같아. 이상하다? 근데 문이 열리니까 같이 내려. 그래서 옆집은 인사는 해야지. 안녕하세요. 내가 아이랑 엘리베이터 타면 저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정체성 이런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축적성. 축적성이라는 것은 쌓이는 것들을 축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쌓이는 것들을 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축적성의 의미는 문화는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어 발전, 풍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축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축적성은요, 특징을 보시면 먼저 쌓여서 발전, 풍부, 문화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고지마섬 원숭이의 학습성, 축적성 실험을 했어요. 1대 100이라는 실험인데요. 고지마섬 원숭이한테 학습성이 있는지 아니면 축적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해변에 고구마를 이렇게 던져줬어요. 먹이. 그랬더니 원숭이 새끼들 포악한 거 알죠? 성질 더러워 걔네. 우두머리가 먹기 전에 새끼가 먹지? 그럼 새끼를 죽이기도 해. 물어서. 배가 고프면 새끼 원숭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어미 원숭이가 이 먹이 활동을 할 때는 꼭 안고 있어, 새끼들이 모르고 갔다가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고구마를 던져주면 당연히 수컷 우두머리들이 와갖고 먼저 먹겠죠. 먹고 볼때기 이래갖고 양손에 들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야 암컷과 그 새끼가 먹을 수 있는데, 한 새끼가 먹고 있으니까 막 달려가서 고구마를 하나 집었어.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 걸 아니까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수컷 원숭이가 봤고, 그 우두머리 원숭이가 얘를 죽일 듯이 달려오니까 고구마를 바다에 던지고 도망갔어. 근데 수컷 원숭이는 고구마를 안 먹는 걸 봤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가서 막 먹고 있었겠죠. 수컷 원숭이들이 가고 나서 새끼 원숭이가 바다에 떠 있는 자기가 던진 고구마를 주워서 먹었어. 어머, 단짠이네. 이건 내 말이고. 모래가 씻겨진 고구마가 됐죠.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가 자꾸 모래에 묻어있던 그 고구마를 바다에 갖고 가서 씻어갖고 먹기 시작했어. 그것들이 퍼지게 되고 엄마 원숭이들이 먹기 시작을 하지. 그러다 수컷 원숭이들도 씻어서 먹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10년 후 고지마섬 원숭이에게 다시 먹이를 줬습니다. 그냥 흙 묻은 채로 그냥 먹고 있어. 다른 동물들은 학습할 수 있으나 축적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들은 이렇게 축적하여 발전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김치야. 김치. 얘들아, 원래 김치라는 거는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에 절임 야채를 만든 게 김치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잘 아는 백김치, 동치미 이런 것들이 과거의 김치였다면 지금의 김치는 백김치를 보기가 더 힘들어. 빨간 김치가 다야. 근데 왜 빨간 김치를 먹었을까? 맞춤은 커피 쿠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니네는? 관심 없어? 이 동네 분위기니까 그냥 가? 근데 그러면 고춧가루는 언제 들어왔을까? 임진왜란 때 들어와요. 그럼 임진왜란 때 그걸 왜 갖고 왔을까? 일본 애들은 화생방 무기로 사용했어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메고 있다가 백병전 칼싸움이 되면 여기 있던 거를 눈에다 확 뿌려. 그러면 하다가 베어서 죽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 알겠어요. 우리가 이 일본 애들이 뿌릴 때요. 외놈들이 뿌릴 때요.
그 고춧가루가 잘못 들어가서 장독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빨개지면서 맛있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와 연관이 있어요. 경신기근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조선 경신년에 기근이 들어서, 그리고 소빙하기가 와요. 엄청 추운 날이 왔다고요. 영하 30도씩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처럼 파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파카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기근, 빙하기, 전염병, 기근 1200만이었던 조선 인구가 800만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킹덤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조선 좀비 드라마잖아요. 그 배경이 경신 기근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너무 배고프니까 옆집 애기를 훔쳐다가 가마솥에서 끓여 먹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 내용 있잖아요. 좀비가 돼갖고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미쳐요. 좀비가 과장된 거지만 진짜로 사람이 사람을 먹으면 사람을 계속 먹는데요. 우리 광우병 걸린 소 아세요? 광우병이 왜 생길까요? 소가 소를 먹어서 그래. 같은 유전자 고기를 먹으면 뇌 병변이 일어나서 미쳐버린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해? 소 모가지 잘라서 소머리 국밥, 소 혓바닥 잘라서 우설, 그 다음에 소 다리 잘라갖고 곰탕, 소 꼬리 잘라갖고 꼬리찜, 그 다음에 소 열어갖고 곱창, 염통, 뭐 이런 것들 다 먹잖아요. 간, 심지어 걸레 빻은 것 같은 그 천엽도 먹잖아요. 두 번째 위인가? 근데 미국 애들은 스테이키밖에 안 먹으니까 부산물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갈아갖고 소한테 먹여. 그래서 소가 30개월이 되면 광우병에 걸리는 거야. 아니 그냥 사료로 만들어서 먹인단 말이야. 소가 빨리 발육이 커진대. 그래서 소가 점프를 뛰어. 하루 종일. 소 점프 뛰는 거 못 봤어요? 나는 어려서 시골에서 외양간에 그 소 지푸라기를 갈아주잖아? 푹신푹신하게? 그럼 소가 점프 뛰어. 점프 뛰다가 천장에 부딪히고 막 이러는 것도 봤어. 점프 높이 뛰어. 좋다고 뛰는 거야. 그러면 어미가 뛰지? 새끼도 뛰어. 같이. 진짜야. 그래, 어쨌든, 사람이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따가 또 나올 건데. 빨간 김치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경신기근 때 소금도 얻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김치를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물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젓갈, 바닷물을 갖고 와갖고 절이는 방식도 있었는데 바닷물이 쉽게 오염돼요. 그래서 젓갈을 담아요.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덜 썩겠죠.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고춧가루가 매우니까 배추가 놀랐나 봐요. 썩질 않아요. 이건 웃자고 얘기한 건데. 썩지 않게 만드는 향신료 중에 하나가 고추였대요. 그래서 김치가 빨개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 좋아하는 변태가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치가 하얀 김치에서 빨간 김치로 이렇게 종류가 많아진 것들, 축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뭐냐면 변화를 수반하는 속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지? 변동성이 떠오를 거야. 그래, 변동성부터 볼까? 변동성의 조건은 기존 문화의 소멸,
또는 부재가 있어야 돼. 부재라는 건 없다는 뜻이죠. 변동성은 기존 문화가 없거나 사라져야지. 그리고 나서 변동이 일어나야지 변동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축적성이에요. 축적성이라는 것은 기존 문화에 더해져 변하게 되면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더해져서 변하게 되면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총체성. 자, 총체성, 전체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면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봐. 어떻게 됐어? 소멸됐지. 변동성이라고 하지. 그 다음 여기 봐. 세탁기의 발명, 여성의 사회 진출. 다른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은 거죠. 여기 봐. 새로운 요소들이 초과되어 발전 풍부하게 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백김치가 빨간 김치로 변하였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되시겠어요? 쉬었다 갈게요.